한국 인천공항. 이곳에는 체코에서 단체로 의술 유학을 온 의사들이 있습니다. 여러 의사가 들뜬 마음을 감추기 어려운 상황에 유독 한 명의 의사만이 다소 불안한 표정으로 한국 땅을 밟습니다. 그런데 한국 공항을 벗어난 의사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충격에 휩싸인 표정을 짓게 되는데요. 하지만 충격도 잠시, 그럼 그렇지 않은 표정을 짓던 체코 의사는 한국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고 그 이후로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한국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는 거야? 그래, 인정할게. 의술 하나만은 훌륭하다는 거. 하지만 그뿐이잖아. 그것 외에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의 불안정한 모습들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고. 명시적으로 후진국을 벗어나긴 했지만 아직은 완전하지 않다고 봐. 저는 체코의 대형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 중인 마르티나라고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의사가 될 제목이라는 큰 기대를 한 몸에 받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스스로가 당연하게 의사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고, 실제로 저는 공부를 곧잘 하여 의대를 졸업하고 체코에 있는 한 대학병원의 의사로 취직하게 되었죠. 저는 단순하게 의사가 되는 것에 매몰되지 않았고, 더욱 환자들을 많이 살리는 좋은 의사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에게 좋은 기회가 생겼죠. 최근 들어 우리 병원에서는 그동안 하지 않았던 대형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 분주한 분위기인데요. 해당 프로젝트는 다름이 아닌 한국으로의 의술 유학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 병원에서 근무 중인 많은 의사를 한국의 병원에 가서 여러 기술들을 배워오는 것이 주된 목적이죠. 사실 이러한 정보들은 아직 공식화되지 않은 정보였지만 저는 우연한 기회에 그 정보들을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의술 유학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는 의사에게는 진급을 약속하며 특정 기술이 사용되는 수술을 전담으로 맡길 예정이라고. 이러한 엄청난 조건들이 있는 프로젝트에는 무조건 참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은 유학해야 하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점이었죠. 저는 한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의술 쪽이야 저의 전문 분야이다 보니 한국이 대단한 기술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외에는 젬병이었죠. 사실 의술을 빼고는 별 볼 일 없는 후진국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곳의 의사들은 대부분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워낙 어릴 때부터 공부만 해온 자들이기도 하고 개개인에 따라서는 그 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집착적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요. 저 또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위험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을 감수하는 것에서 나오는 혜택들에 완전히 매몰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의사로서의 성공에 엄청난 도움이 되는 혜택들이었으니까요. 저는 소위 한 병원을 대표하는 대표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의술은 기본적인 소양이었기에 이번 기회가 저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기회였죠. 결국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프로젝트가 공식화되면서 저는 경악하고 말았죠. 이게 무슨 일일까? 한국에 가는 모험을 감수할 의사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겁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좋은 혜택이 주어지기는 하나 한국으로 가는 것에 대한 위험 요소를 감수할 의사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기에 적잖이 놀랐던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그야말로 경쟁률이 극악의 상황이었죠. 이건 뭐 제가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며 경쟁하던 그 시기가 떠오를 정도로 엄청난 경쟁이었습니다. 대체 한국 의술 유학이 뭐길래 이토록 다른 의사들이 환장을 하고 달려드는 거지?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의술을 배운다는 부분을 제외하곤 한국의 생활이 그리 편치는 않을 텐데 사람들이 참 간도 크네 라는 생각을 했죠. 한편으로는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모르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토록 경쟁률이 심할 것이라고 말이죠. 결국 저는 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한국 의술 유학 프로젝트에 선정되기 위한 유리한 조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모두 준비를 마쳤죠. 그 결과 아슬아슬했지만 한국으로 떠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때는 정말이지 희열을 느낄 정도로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실제로 한국으로 가는 공항편에 탑승하고 나니 슬슬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동안에도 빨리 의술을 배우고
내 모국인 체코로 돌아가기를 학수고대했을 정도로 말이죠. 그런 저와는 다르게 다른 의사 동료들은 한국으로의 방문에 많은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라는 이미지 때문인지 왠지 치안이 불안정할 것 같았고, 여러 가지 소매치기나 도둑들이 유럽보다도 더욱 심할 것 같아서 한국에서의 생활이 매사가 불안정할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런 제 생각은 한국에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서서히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목격한 한국의 공항은 그야말로 최첨단 시스템의 집약체와 같았습니다. 과연 이것이 후진국이라 생각했던 한국이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이때 처음으로 제가 생각하던 그 한국이 완전히 저의 잘못된 편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공항만 보고서는 그 나라의 전체적인 부분을 모두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아직은 경계심을 완전히 풀지는 않았죠. 특히나 유럽권에서 공항의 소매치기들이 판을 치는 것처럼 위험한 상황에 맞닥뜨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조심스럽게 주변을 예의주시하며 걸어갔습니다. 반면 저와 같이 온 의사 동료들은 자기들끼리 시시덕거리며 한국의 새로운 풍경을 만끽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자니 저들에게 방심하지 말라는 소리를 해주고 싶은 정도였죠. 어이구, 저러다가 큰일 나지, 큰일 나. 혼자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죠.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공항에서는 아무 위기 상황이 생기지 않았고, 우리는 숙소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통해 이동하던 저와 동료 의사들은 다음날 한국 병원에 방문하여 소화해야 할 스케줄을 바쁘게 살피고 있었죠. 우리가 묵을 호텔이 있는 역에 도착하여 하차했을 때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기어이 우려하던 그 사달이 나버리고 말았다고 생각했죠. 지하철역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온 우리는 호텔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한국에 여행을 온 것처럼 보이는 젊은 유럽 여성이 갑작스럽게 배를 부여잡고 복통을 호소하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며 과거 뉴스에서 보았던 공항에서 일어난 습격 사건들을 떠올리며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번에도 저 유럽 여성이 누군가에 의해 습격을 받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두려움보다 저의 직업의식이 더욱 투철했던 것일까요? 저는 두려우면서도 저절로 몸이 움직였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그 여성에게 다가가 상태를 살폈죠. 다행스럽게도 외부적인 요인으로 상처를 입은 것은 아니었고, 출혈이나 다른 부분들은 이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안심했고, 가까운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는 뜻을 주변 사람에게 피력했죠. 그런데 그때 쓰러져서 고통을 호소하는 유럽 여성의 지인으로 보이는 중년의 한국인 남성이 반대편에서 급하게 이쪽으로 뛰어들어오며 여성의 상태를 살피고 있던 저의 곁으로 왔습니다. 그리곤 그녀를 데리고 급하게 어딘가로 향해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냐고 물어봤죠. 자세히 보니 한국 남자의 한쪽 팔이 깁스를 한 상태라 한 손으로 해당 여성을 부축하여 옮기기가 힘든 상황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최대한 직업정신을 발휘하여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었죠. 그래서 곧바로 택시를 잡아서 인근 병원으로 동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쪽 팔에 깁스를 한 한국 남자가 택시를 잡으려는 저에게 다급하게 이쪽으로 내려가자고 했어요. 그가 가리키는 쪽은 우리가 조금 전에 올라온 바로 지하철역이었습니다. 고통을 호소하는 여성을 등에 업은 남성은 곧바로 아래로 뛰어내려가기 시작했죠. 만약 저 유럽 여성이 맹장이 터진 것이거나 내장기관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병원에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인데, 지하철역으로 그녀를 데리고 가는 그 한국인 남성을 보고 참을 수 없는 답답함과 걱정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설마 교통비를 아끼려고 저러는 건가? 그냥 택시를 타고 가는 게 훨씬 빠를 텐데 왜 저러는 거지? 이러다가 큰일이라도 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죠. 저는 도저히 그들을 이대로 내버려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저 남자가 대체 무슨 짓을 하려고 아픈 여성을 데리고 지하철역으로 향하는지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것까지가 지금의 상황에서 저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같이 호텔로 향하던 동료 의사들에게 지금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한국 남자를 뒤쫓았습니다. 한국 남자와 동행하면서도 저는 지속해서 그 남자를 설득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지상으로 올라가 택시를 타고 인근 병원으로 향하자고? 여자분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도 한국 남자는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숨만 헐떡거리며 열심히 환자를 데리고 역으로 이동했죠.
한동안 역으로 이동하던 남자는 자신이 원하던 장소에 도착한 것인지 숨을 몰아쉬며 어딘가로 들어갔습니다. 당시에는 한글을 완벽하게 알지 못했던 저는 그곳이 어디인지 몰랐으나 그 남자를 따라 들어가면서 이내 그곳이 어디인지 대번에 알게 되었죠. 그리고 서서히 벌어지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저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들어온 이곳은 다름 아닌 병원이었거든요.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왜 여기에 병원이 있어? 대체 내가 뭘 보고 있는 거지? 게다가 규모도 작은 규모가 아닌데 이 정도면 거의 내가 근무하는 체코의 대형 병원 수준이라고? 완전히 미쳤어. 도대체가 지금 상황이 이해되질 않아. 순간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저는 속으로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료를 받고 나온 한국 남자와 유럽 여성은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저에게 걸어왔죠. 알고 보니 해당 유럽 여성과 한국인 남성은 국제 결혼을 통한 부부 사이였고 유럽계 여성인 아내가 소위 생리통이라 불리는 월경곤란증이 유독 심한 사람인데 해당 시기마다 복용하던 소염 진통제를 챙기지 못하고 여행을 다녀오다가 이러한 봉변을 당했던 것이라고. 그래서 한국 남자는 이곳에 병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는 급하게 처방을 받으러 온 것이라고 말이죠. 저는 그 이후로 체코 동료 의사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들을 이야기해 주었는데 역시나 그들도 처음에는 제 말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병원이라는 곳이 지하철역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겠지요.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고 그것이 가능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의술 유학은 저에게 있어서 두 번 다시 없을 아주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배웠던 그 기술은 저의 의사 생활에 있어서 아주 긍정적인 신호탄이 되어 주었으니 말입니다. 게다가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은 의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살아가는 방식, 사고방식들이 저에게 끼친 영향은 그 어떤 것보다 지대하다고 할 수 있었죠. 어쩌면 그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의사가 되는 방법을 깨우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타인에게 늘 친절하며 정이라는 한국 특유의 감정 문화로 인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선진 시민의 표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시에라 네바다 산맥. 아니, 자네들 도대체 여긴 어떻게 온 거야? 귀신에라도 홀린 건가? 여기 지금 한국 음식을 팔고 있는 식당이 맞는 거지? 자네가 내 볼 좀 꼬집어봐. 이곳의 한 식당에서는 거짓골을 한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심각한 표정으로 이상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마치 산에 사는 귀신들에게 홀렸다는 듯한 말을 하며 개 중에는 자신의 볼을 꼬집어대는 사람도 보이는데요. 사실 이들은 미국의 유명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촬영차 이곳을 찾았던 촬영팀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에게는 무슨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도 이름만 대면 알 법한 유명 방송국에서 촬영팀장을 맡고 있는 로건 클라크라고 합니다. 유명한 방송국에 다니고 있다는 자부심을 늘 지니고 있는 저였지만 그러한 사실들이 저 자신의 가치까지 높여주지 않는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방송국 내에서도 인정을 잘 받지 못하는 만년 과장으로 유명하죠. 경력은 꽤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제대로 된 프로그램 촬영권을 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인생에 있어서 단 몇 번의 기회는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그러한 기회가 온 듯 했습니다. 이봐, 로건. 자네도 벌써 방송 짬밥이 10년이지? 근데 실적은 왜 이 모양인가? 무슨 문제라도 있어? 잘한다 싶어서 일 좀 맡겨보면 잡아뜨리고 그런 게 반복되니까 자꾸 자네만 승진 명단에서 제외되는 거 아닌가? 딱 하나야. 딱 하나. 그게 그렇게 어려워. 이번에는 잠잠하다 싶었는데 어김없이 상사에게 호출받은 저는 실적을 빌미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병만 주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약이 될지도 모를 무언가를 흘려주시긴 했죠. 맡겨달라고 노래를 부르고 애원해도 단 한 번도 주지 않았던 자연 다큐멘터리 신생 프로그램 촬영권을 이번에 한번 해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인지 이번에는 욕을 시원하게 먹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분이 좋았죠. 아마도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입장이었어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번 기회를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서 제대로 성공시킨다면
저 또한 방송국에서 인정받고 성공할 기회가 충분하다고 여겨졌죠. 하지만 저의 그러한 절실한 기대들이 절망으로 바뀔 줄은 정말이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냥 이번 기회를 시작으로 방송국 내에서 입지를 다지고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 전부였습니다. 쪽팔리잖아요. 제 동기들은 죄다 현장직 졸업하고 펜대나 굴리면서 편하게 고연봉 받으면서 일하는데 저는 아직도 초짜들이나 다니는 현장에서 고군분투해야 하는 지금의 현실이 말입니다. 사실 제가 성격상 의심이 많은 성격이라 처음에 저에게 이 다큐멘터리 촬영권을 준다고 했을 때 내키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방송계에서는 일명 폭탄 돌리기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봤자 큰 이득을 보지 못하는 경우의 프로그램들도 상당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이번 촬영권을 최종적으로 폭탄이 아닌 기회로 생각했고 우리 팀원들을 꾸려서 촬영을 준비했죠. 우리가 촬영해야 할 촬영지는 다름 아닌 시에라 네바다 산맥이었습니다. 이곳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다양한 동식물들이 존재해서 우리가 촬영할 자연 다큐에는 최적화된 곳이었죠. 또한 이곳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인 요세미티 국립공원도 있었고 특이한 바위의 형태와 폭포, 그리고 동굴들과 고산지대의 생태계 등이 아주 흥미로운 공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촬영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흥미롭고 아름다운 경관에 취하여 아주 문제없이 잘 진행이 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촬영 중반에 이르렀을 때였죠. 다큐멘터리 촬영의 특성상 하루 이틀 만에 촬영이 끝나는 게 아니라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간 그 촬영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촬영 팀원들도 혹시 모를 스케줄 변동사항에 대비하여 단기 촬영 계획에서 장기 촬영 계획까지 모두 준비한 상태에서 촬영에 돌입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의 계획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대자연의 힘은 그야말로 예측 불허와도 같았습니다. 준비한다고는 했지만 저와 팀원들이 그러한 충격적인 상황에 노출이 될 줄은 정말이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거든요. 우리는 산악지대의 날카롭고 험난한 산세를 주제로 촬영하던 와중 며칠 전 있었던 폭우의 여파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산사태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아주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죠. 촬영 장비를 챙길 엄두도 나질 않았습니다. 심지어 저는 같이 촬영에 임하던 팀원들을 챙길 여유도 없이 저 한 목숨 건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난 이후에야 주변을 둘러보니 겨우 저 혼자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왜 그렇게 불의의 사고는 연속적으로 생기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촬영 장비도 저에게는 하나도 없었고 심지어 늘 가지고 다니던 휴대전화도 산사태에 놀라서 도망을 가느라 어딘가에 흘린 모양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산사태의 정통으로 휩쓸린 것은 아니라서 심하게 다친 곳은 없다는 것이었죠. 이때 처음으로 제가 이 촬영권을 맡은 것에 후회감이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원래 다큐멘터리 촬영은 초보자에게 맡겨지지 않았고 나름대로 베테랑이라 불리는 사람들에게만 맡겨지는 특권과도 같은 것이었기에 저 스스로가 베테랑이라 착각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번 촬영은 저에게 있어서 기회가 아닌 폭탄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죠. 제가 갇힌 곳은 지형적으로 산사태 때문에 일그러져 있어서 정확하게 어디인지 특정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아무런 장비들 없이 맨손으로 이곳을 벗어나야 했기에 자칫 잘못하면 낙상사가 일어날지도 모를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이동했고 이동한 거리에 비해서 에너지 소모도 아주 심한 상태였죠. 해는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배에서는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우렁차게 들렸습니다. 참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는 조금 늦게 울려도 될 배꼽시계가 저더러 들으라는 듯 아주 우렁차게 울리더군요. 촬영을 나오기 전에 속이 더부룩해서 남기고 온 스파게티가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이런 날에는 맛있는 고기에 뜨끈한 국물 요리, 그리고 위스키 한 잔이 더해지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았죠. 하지만 현실은 너무 배가 고파서 꿀꿀이 죽이라도 있으면 허겁지겁 정신없이 먹을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 팀원들은 모두 무사한 걸까? 팀원들도 같이 있는 상황에서 나 혼자 살자고 죽기 살기로 도망을 치다니. 이거 너무 쪽팔린 일 아닌가? 나는 정말이지 팀장의 자격이 없는 놈이구먼.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이기적으로 허기진 내배까지 완벽하네. 저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부끄러웠고 팀원들이 걱정되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그나마 에너지가 조금이라도 있을 때 이곳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다면 저는 꼼짝없이 이곳에서
알 수 없는 야생 동물의 먹이가 되거나 굶어서 오도 가도 못하다가 죽을 것이 자명했죠. 산사태로 일그러진 토지들을 뚫고 한참을 이동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봐왔던 자연 그대로의 모습들과는 조금 이질적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배가 너무 고프고 장시간 울퉁불퉁한 토지를 신경 쓰며 이동을 해온 터라 눈치를 채지 못했지만 이내 그 이질감이 무엇인지 알아챘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나무들에 표시된 알 수 없는 무늬의 표식들이었죠.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동물이나 짐승이 아닌 사람이 표시해 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의도치 않게 본능적으로 표식에 이끌려 산을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너무 이동이 늦었던 탓일까요? 이제는 해가 산 너머로 숨어버려 완전한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휴대전화도 없었고 촬영 장비도 없었기에 저는 이대로 길을 잃고 죽을 확률이 더욱 높아지는 상황이었죠. 어쩌면 거의 확실하게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다리에도 힘이 풀리면서 희망이 사라져 버리자 털썩 주저앉아 버렸죠. 어딘지 모르겠지만 숲속 어딘가에서는 늑대의 울음소리도 들리는 듯했습니다. 무서웠고 당장이라도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저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사실이 더더욱 잔인하게 다가왔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의 절망감은 서서히 희망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저는 야밤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이동했고 급기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이 있는 듯한 집에 불이 켜진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곳은 불빛 안에서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고 마치 식당처럼 굴뚝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죠. 아마도 저곳에 가면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급하게 그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오두막집 앞에 당도했고 문을 열려고 하는 찰나였죠. 하지만 저는 선뜻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문을 열려고 하는 저의 손을 보니 온통 흙구덩이에 뒤덮여서 이게 사람 손인지 곰 발바닥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거든요. 그제야 오두막 창문에 비친 저의 모습을 확인해보니 이건 뭐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거지도 이런 거지가 없었고 심지어 자칫 잘못하면 숲에 사는 미스터리 생명체인 바야바라고 오인할 정도의 몰골이었죠. 자칫하면 이곳 주인에게 문전박대를 당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시 후 너무나 깜짝 놀라서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안에서부터 문이 벌컥 열렸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아주 인상이 좋은 아시아 계통의 중년 남자분이 나왔습니다. 거참 오늘은 별일이네. 하루에 거지를 2명이나 보다니. 어서 들어오쇼. 음식 식으면 맛없어요.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아시아 계통의 중년 남자에게 거지 취급을 당했지만 또 그와는 반대로 안으로 들어오라는 환대를 받았습니다. 염치불고하고 신세를 좀 지자는 말을 끼워 넣으면서 안으로 들어간 저는 순간적으로 동공이 커지며 저도 모르게 소리를 내지르고 말았죠. 그곳에는 저와 비슷한 거짓골을 한 남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산사태 때문에 헤어졌던 저의 촬영 동료였습니다. 저는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그와 인사를 나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침울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헤어진 촬영 팀원은 총 8명이었는데 이제 겨우 생사를 확인한 팀원이 제 앞에 있는 한 명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침울함도 잠시. 저는 코를 자극하는 맛있는 냄새들에 정신을 빼앗겨서 팀원이 먹고 있던 음식들을 바라보았고 이내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굶주린 허기를 달래기 위해 가장 먹고 싶어 했던 고기 요리와 정체는 알 수 없지만 맛있는 냄새를 풍기는 국물 요리가 있었거든요. 한국 요리가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그쪽에 있는 고기 요리는 삼겹살 구이라는 것이고 국물 요리는 소고기 미역국입니다. 제 아내가 좋아했던 음식들이죠. 아까 거지라고 놀린 건 농담인데 다들 너무 진지한 표정들이라 무안하네요. 미국식 농담인데 미국 사람들이 받아주질 않으니 설마 내가 아시아 사람이라서 그런 거요? 여기가 예전에는 한국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이었으니 다른 동료들 만날 때까지 편히 쉬다 가시오. 유쾌한 입담을 자랑하는 이곳의 주인분은 한국분이었는데 터프하고 걸쭉한 말투와는 다르게 저와 팀원에게 마음속 깊이 배려를 해준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이분이 아니었다면 저와 팀원은 객사하고 말았을 테니 어떻게 보면 생명의 은인과도 같았죠. 저는 그분에게 연신 감사의 인사를 했고 다급하게 현재의 위치를 물었고 위급 상황을 알렸습니다. 전화를 빌려 구급대에 도요와 같은 사실들을 알렸는데 산사태 때문에 헬기를 띄워야 하는 상황이고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답변을 받았죠. 게다가 지금 시각이 어두운 밤이어서 수색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팀원들의 생사가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알았던 저는 초조해졌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수색대와 구급대를 기다리는 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의 걱정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충격과 경악으로 뒤바뀌었으며 이내 환희와 오열로 또 한 번 변화했습니다. 혹시 조울증이 있냐고요? 그런 거 안 키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저의 입장에 있으셨다면 똑같이 조울증과 같은 감정을 느꼈을 겁니다. 구급대에 연락을 취한 지 불과 3시간 안에 이곳 한국인 중년분이 소유하신 오두막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8명의 촬영팀이 모두 무사히 모이게 되었거든요. 정말이지 기적과 같은 일 아닙니까? 정말 이런 상황이 이해되시나요? 저는 순간적으로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기적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니, 자네들 도대체 여긴 어떻게 온 거야? 귀신에라도 홀린 건가? 여기 지금 한국 음식을 팔고 있는 식당이 맞는 거지? 자네가 내 볼 좀 꼬집어봐. 심지어 지금의 상황이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릴 정도였죠. 어떻게 우리가 이곳으로 모인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산사태로 흩어져서 무사할 수 있었는지 하늘에 감사할 따름이었죠.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던 한국인 중년 사장님의 말씀에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입을 떡 벌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아직도 그 표식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던가요? 참, 눈물 나는구만 그래. 오늘따라 내 마누라가 더 보고 싶네요. 여러분들이 확인했던 나무의 표식들은 내 아내가 살아생전에 표시해둔 산악 표식입니다. 밤에도 잘 보이도록 야광칠까지 해놓았죠. 내가 워낙 길치였거든. 아내는 등산하는 걸 아주 좋아했는데 남편이라는 게 부실해서 길을 잃어버리고 다니니까 그런 걸 표시하기 시작하더라니까. 그제야 저를 포함한 팀원들이 야밤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으로 모여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한국인 사장님의 아내분이 생전에 만들어둔 마킹 덕분이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저와 팀원들은 무사히 그곳을 벗어날 수 있었고 세월이 흐른 지금은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평범한 생활을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다큐멘터리는 대박이 터져서 덕분에 저도 승진이라는 걸 해봤죠. 그리고 그때 그 한국인 사장님은 아내가 돌아가신 이후로 식당 운영을 접었는데 우리 촬영팀이 다녀간 이후로 다시 영업을 시작했죠. 그건 저의 당부도 한몫을 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그냥 썩히기에는 아깝지 않느냐고 했던 말이 영향을 끼친 듯 했죠. 실제로 그 음식들은 제가 먹은 음식 중에서도 따를 자가 없을 정도로 아주 맛있었거든요. 그 이후로도 늘 팀원들과 같이 식사를 할 일이 있으면 그곳으로 회식하러 다니고 있죠. 어쩌면 돌아가신 한국인 사장님의 사모님께서 일부러 우릴 그곳으로 인도한 것은 아닐까 하는 억측까지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쉽지 않은 배려 덕분에 저와 팀원의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에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